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를 끝났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관점을 강조한 것이자 2015년 정부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다만 합의 파기나 재검토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 고유 영토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영토적 야심을 질타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사는 과거사 핵심 현안들을 풀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이틀 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했습니다. However, forceful taking away of Kong Fu women by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uld not be confirmed in any of the documents in this study.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자 곧바로 예민하게 반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その内容というのは日韓合意に反するものであり、全く受け入れ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 독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독도 문제를 대국적 관점에서 냉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모른 채 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비를 걸겠다는 이중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조막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합창합니다. 이어 대형 태극기를 선봉으로 긴 행렬이 뒤따릅니다. 참가자들은 99년 전 온 나라를 독립의 외침으로 뒤덮은 3.1운동의 참뜻을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보신각에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타종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하며 33번의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광복 73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강제징용 희생자 33위의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나눔의 집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생존 할머니들은 고령인 탓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노예 피해자 유족을 포함해 수백 명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집을 보내는 것보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과거고 앞으로 저희가 지고 나가야 될 미래인데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의미 깊게 새기고자 같은 태극기를 들었지만 보수단체들은 다른 구호를 외쳤습니다. 광화문 광장 남쪽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은 태극기에 성조기까지 흔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넘어뜨린 뒤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로 참가자 2명과 경찰 1명이 다쳤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아니었을까요? 신비님. 아, 그래요? 유관순 누나 뒤에 모시고 막 다녔는데. 아니, 반대로 태어난다고 하면 저도 아마 친일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 업보 갚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 자, 신비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현장에서 왔습니다. 지금 광화문. 이 시대의 진정한 독립군. 저는요? 엊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신비님 하면 짝돌이 떠오른다고.
그럼 폭력의 시대는 가야 돼요. 아닙니다. 지금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가고 폭력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강화문 가보십시오. 네. 자, 다음에 명정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네. 명정님은 독립군이었을까요? 친일파였을까요? 저도 전생이 좀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생긴 것 보면 친중파 같아. 아 그건 맞아요. 제 조상님이 그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군요. 다음에 마차님. 안녕하세요. 한때 유명 점쟁이에게 너는 전생에 덕혜옹주였다. 라는 말이 미리 선수 치고 있어요. 잔머리. 마차입니다. 근데 생긴 것 보면 무슨 파였을까? 마차님은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먼 모르던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이명박을 찍었다는 이유로 평생을 반성하며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3.1절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강한 톤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네. 정말 지금까지 10년 동안 박근혜, 이명박 이런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정말 정확하게 연설하는 거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속이 다 우려나죠. 그것도 어디에서 했죠? 굉장히 뜻깊은 장소에서. 서대문 영무소에서 그렇죠. 예. 거기에 최초였죠. 거기에 가면 유관순 누나가 옥살이 했던 옥이 있거든요. 시설되어 있는데 모형으로. 유관순 누나를 일본 아이들이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유리 쪽 조각을 잘게 썰어서 먹였어요.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이 위장을 뚫고 창자를 뚫고 나오면서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그 잔인한 새끼들이 서대문 형무소인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정말 얼마만인지 속이 시원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까만 옷, 김구 선생 그렇죠. 그럼도 입었던 옷,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하얀 옷, 그리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데 그 사이에 크라잉넛에 독립군가가 막 나오는 굉장히 울컥한 장면들이었고요. 그리고 독립군 후손들이 뒤에 쫙 또 같이 했죠. 그리고 강화문에서는 친일파들이 또 집회했고. 정말 더러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기념사의 핵심은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3.1 운동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흔히 말해서 건국절 이런 논란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정사는 1919년 3.1 운동, 3.1 독립운동 이후에 바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중국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적통을 받아서 온 거고, 그 친일의 역사를 가리기 위해서 저쪽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1948년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 논란 속에 대통령이 확실하게 우리의 정통성은 3.1 운동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결국엔 잘못된 역사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이번 촛불혁명도 3.1절부터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올해가 99도를 맞는 3.1 독립운동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은 100도를 맞는 건국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 100돌이 대한민국 건국일이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대일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그 집권 세력들이 10년 동안 잘못 저질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리고 일본어에게 명확하게 당신들은 전범국가야. 전범국가이면서 그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됐다라고 얘기하지 마. 피해 국가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잘못을 속죄해야 돼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요. 독도도 넘보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내년이 2019년이 대한민국과 북조선 한반도 평화로 가는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딱 못 박은 거예요. 1년 안에 어찌됐든 평화체제로 가겠다. 가는 것을 원년으로 삼겠다. 출발점으로 삼겠다라는 거고, 이것은 이미 1년이라는 안에 1년간과 그 이후에 대해서도 플랜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북 플랜, 대미 플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열강들과의 그 외교적인 플랜들이 이미 확고하게 서 있다. 그래서 2019년 대한민국 건국이 100주년이 되는 그날로부터는 이제는 한반도는 평화가 정착되는 시기로 삼겠다.
라는 성명을 발표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야당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저보다 귀가 좋은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먹었어요. 아, 그 실질적 문맹인가요? 네. 그 말뜻을 몇 대 맞아야 정신이 바짝. 네.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당들은 이래요. 자유당은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 바미당은 북한 눈치 보기 저자세다. 이것은 정말 이 사람들 모자란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고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마스터 플랜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동질성을 가진 같은 민족끼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통수권자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죠. 네. 그런데 혹자들이 제가 길거리에서 있어 보니까 이게 혹시 민족주의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님 발언은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 평화로 가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그 친일파를 척결하자 또는 친일을 청산하자 이것이 마치 민족주의에 기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려보면 그 3.1운동이 있었던 웰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무저항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세계 평화의 기류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3.1운동의 유관순 누나를 비롯한 저항운동이 마치 해방운동의 국한되게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좀 더 이전으로 가보면 인류가 있잖아요. 몇 번이나 전쟁을 했을 것 같아요. 기록 이후에. 15,000번 정도 있다 해요. 근데 이곳에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인류인이. 모르겠네요. 35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끊임없이 전쟁을 진행했고 그 현대 사회에서 전쟁이 종식된 게 한반도 전쟁이었고 대규모 국제전이. 그렇다고 치면 이 운동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일본 아베 이 무지 막지한 녀석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게 일본을 못 살게 하거나 일본을 괴롭히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죠. 폭력의 사실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반응이 급격하게 나왔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일본 사람들도 한반도 내의 평화 기류에 일본도 같이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저렇게 극우적으로만 나가면 일본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류에서 왕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측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3.1 축사는 굉장히 수준 높은 발언이다. 오늘 발언한 핵심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만들어낸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있고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일파의 족속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은 우리의 저항도 없이 독립이 됐다고 착각하는데 해외에서 독립군을 만들고 일본과 싸우려고 하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었다 그러면요. 한국은 독립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연합군도 말이에요. 독립에 강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고 그렇게 훈련했던 그게 실제로 그렇게 싸워보지 못하고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끝났던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분관계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요.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일침을 가했죠. 지금 뭐 미투 운동 같은 것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박근혜 이명박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먼저 진정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박근혜와 야베의 개인적인 합의지 국민적인 합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인류에서 범죄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선택권이 없어요. 단지 반성과 책임만이 남는 거죠. 그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거든요. 근데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아베 정부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 아베 정부가 일본 국민들이 결기해서 한국처럼 일본의 극우로 막 나가는 아베 정부를 무너뜨려야 돼요. 저는 무너뜨리지 않으면 일본인들도 스스로가 동양인으로서 또는 인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존감이 붕괴될 거라고 보고 우리 방송을 듣는 일본인이 있다면 결기해서
무너뜨리고 진보 민주정부를 세운다면 일본도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자, 다음이요. 진짜 중요한 예민한 문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이네 뭐네 해서 지들은 우리 땅에 와보지도 못하고 지들 나라에서 다케시마 무슨 기념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못을 박았잖아요.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일본 뭐 순시선인가 뭔가가 오니까 해양조사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밀어버려도 된다. 까메 나라 땅에 무단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것과 결을 아주 같이 하는. 근데 이거를 이명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음모론 중에는 이명박이 독도를 빨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으니까. 뭐 김종필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분쟁이 되면 독도를 폭파시켜버려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MB 같은 경우 일본 가서 독도 문제 제기할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다려달라. 이런 개새끼 같은 경우가 없는 거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오랜만에 듣습니다. 직원족이. 예. 그런 전문 용어를. 문제는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까였어요. 또. 예. 그렇죠. 그 말을 한 게 사실이었어요. 태생이 쪽발이라 어쩔 수 없어. 자, 3.1운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10년 만에 대통령이 또 나온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본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 본인들한테 즉각 반응 나오는데 깜짝 놀란 스피드가 이미 일본한테도 보도자료가 나간 듯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읽는 순간에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 네. 바로 끝나자마자 일본에서 반발이 심하다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나라고 엿듣고 있다 바로 보도자료가 난 나갔다고 봐요. 그래서 연설하는 중간에 이미 작성을 하고 있어. 반박문을. 그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었고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굉장히 여야 논쟁 속에 분란이 일으켜서 또 분열되고 통합되지 못한 모습을 그동안에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힘으로 남북한의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일본은 불안하고 떨리겠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가 이 사람이 이제 관방장관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국정홍보처 장관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2015년에 한 합의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도 모으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거를 박근혜가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한 이유라고 하면 일본도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지금 친일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의 자격으로 아베와 합의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관방장관도 그런 얘기잖아요. 정상 간의 합의니까 인정해야 된다. 이거를 깨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박근혜가 파면당했어요. 잘못해서. 그리고 지금 이 한일 합의라는 것도 지금 계속 조사 중이에요. 기존에 파면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것도 포함이 될 거고 이거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렇다면 일본이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 나중에 이 증거가 나왔을 때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선한 마음으로 돌아오길 바라요. 예. 정상 간 합의를 하고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는데 어느 해외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있어가지고 필요했던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이라든지 피해자 국가들에서는 다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니 개소리인 거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보도가 나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2009년 미국 워싱턴 연수 시절에 록히드 마틴 등의 방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군 기무사령부 문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 충격을 주고 있죠 지금.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재미규표 권아무개 씨가 등장하죠. 또 권 씨인가요? 네. 왜요? 또 누가 권 씨가 있는데? 요즘 권 씨 많이 나왔잖아. 누구? 곰 PD. 곰 PD. 그 사람은요 곰 씨예요, 곰 씨. 참. 기무사 보고 문건에 로비 정황이 담겨 있고요. 국방장관에 취임한 뒤에는 그 사람을 두세 차례 만났고요. 이 사람의 해명은 뭐냐면 2009년 연수 때 8만 달러 받았고 나중에 변제해서 갚았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갚았다는 돈은 8만 불을 다 갚은 게 아니라 일종의 초기 자금으로 받았던 4,500에 대해서 부인 통장으로 갚았다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8만 불을 다 갚은 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기무사가 이 첩보를 입수해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니까 허겁지겁 갚은 거죠. 이건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김관진이 보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제 33대 대통령 합동참모부장 의장을 맡고 2009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유학을 간 곳이 브루킹 연구소, 민주당의 외곽 자문 정책 자문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미국 민주당. 네, 미국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갔는데 저는 여기에서 갔다 와서 바로 국방장관을 역임하거든요. 그죠? 43대 국방장관을 역임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기획된 유학 길이 아니었느냐, 연수길이 아니었느냐 분명히 전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게 이제 제 의문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된 곳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록히드 마틴사의 기획적인 연수를 통해서 한국의 무기를 팔기 위한 사전에 정지 작업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돌려줬다는 근거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이 이후에 그리고 돌아와서 국방부가 사들인 무기들이 보면 이제 사드 문제가 바로 2014년부터 터집니다. 그다음에 사드 문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전투기와 정보기 구입이 화두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임기가 끝날 무렵 2016년에 미그 F-35기, F-15 등 이것이 이제 승인을 요청하는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 논쟁이 됐던 것이고, 우리가 그때 논의됐던 게 우리 방송에서 나갔는데 이게 뜨면 그냥 평양으로 가버리는데 이게 이렇게 빠른 게 필요한 거냐 등의 이제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의혹들이 다 김관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2016년에는 록히드 마틴사 회장이 최순실을 만나요. 맞아. 여기에 중재 역할을 김관진이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이 다음 방송으로 나갈 게 바로 노승일 그렇죠.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의 인터뷰가 있는데 노승일 이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정유라의 증언입니다. 아빠 정윤회와 형 동생 하는 사람은 김관진이 유일했다고 해요. 김관진 아저씨가. 네, 김관진 아저씨가. 정유라도 김관진을 여러 번 본 상황인 거죠. 김관진은 말이에요.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박근혜로. 근데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자가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못 돼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을 연임하는 굉장히 희한한 케이스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하고 그렇죠. 김관진인데 무려 국방부 장관을 2010년에서 14년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5년이고요. 만으로 4년 정도 국방부 장관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에 관련한 모든 권력을 사실상 국가안보실장 끝난 게 17년이니까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에 그런 권력을 누리는 자입니다. 근데 그게 정윤회 부인인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방송으로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최순실과 록히드 마틴 만남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드 배치에 있어서 한민구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박근혜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뜬금없이 들고 나오면서 우리 사드 배치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드도 그렇고 F-35도 그렇고 록히드 마틴과 연관이 있잖아요. 지금 기무사가 김관진을 조사해서 록히드 마틴 쪽으로 또 돈을 받았다 드러난 거에 대해서만 해명 비슷한 걸 하고 있다고 보면 그 사이에 로비스트로서 김관진은 사실상 로비스트였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사드 배치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권필이 계속 주장 우리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권필이 얘기에 덤을 해보면 그래서 연수부터 사실은 굉장히 세팅된 거 아니냐. 근데 연수 시절에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해서 공로상을 받아요. 2008년에. 네, 2008년에. 그러니까 상이 아니고요. 훈장입니다. 훈장이죠. 맞습니다. 훈장까지 받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 훈장을 받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록히드 마틴사의 중심으로 한 군비를 대거 수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논쟁들이 계속 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김관진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미군의 군산 업체의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냐, 인사된 게 아니냐, 계속 누군가의 컨트롤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김관진이 최순실 실세를 끌어들여서
군 내부의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의혹들이 있고요.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가 아직까지는 국방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빙산의 일각 정말 무시무시할 거다. 저는 되게 화가 난 게요. 이런 개 같은 인사들 때문에요. 갑자기 날던 헬기가 추락해서 우리 조종사들이 죽고 전투기가 떨어져서 정말 몇 억씩 들여서 훈련시킨 파이로트들이 죽고 포신이 날아가지 않아서 찢어지고 막 이런 게 다 이런 개 같은 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렇게 악화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김관진은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 미국에서 교포 권모 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매달 $20,000씩 김관진한테 줬다 이건데 이 권 씨가 로키드 마틴 로비 회사 중 하나인 리빙스턴 그룹과 용역 계약서를 써서 한국에서 오는 방문자에 한해서 미국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소개해 줄 목적으로 $20,000를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계약서를 쓰거든요. 근데 이 권모 씨에 대해서 제가 실명을 알았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해야죠. 이 사람이 권호성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철강회사 설립자의 장남으로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간 재미사업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로도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합철강 현재 중후산업의 창업주인 권철현의 아들이고 AK 캐피탈의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1962년에 일본 차관을 들여와서 부산에 연합철강을 설립을 해서 한국에서 냉연 강판을 처음으로 생산을 한 철강업계의 선구자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마을 운동 당시에 우리 그 양철 지붕 쫙 까는 거 있죠. 그 제품을 납품한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잘 살았던 땅 짓고 헤엄치기 한 사람이네요. 계속 권력 주변에 있었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AK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한보철강을 매각할 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 한보를 인수를 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이 원래 이 철강 쪽을 했었는데 박정희 때에 이 회사를 뺏겨요. 거의 뺏기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걸 꼭 가져오겠다, 가업을 잇겠다라고 해서 했지만 결국은 무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그 리빙스톤에 있다는 그 직원 한국인 정 씨하고 미국 공화당의 잔뼈가 굵은 인사 중에 하나고 이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이 리빙스턴이 사드의 X밴드 레이더를 만드는 레이선 등의 제품을 계약을 맺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로키드 마틴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관진이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이 된 게 김태형 기억하시죠? 천안함 쉴드 맞아요. 북한이 했다고 네, 오지게 네, 치던 네. 사람. 맞아요. 그 이후에 김관진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정황도 있잖아요. 일종의 미국의 장학생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자야. 예. 미국에 가서 미국 자체가 군산 복합체의 나라잖아요. 그럼요. 무기 팔아먹는 나라라고. 그 미국에 의해서 약간 로비스트로 키워진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과 박근혜를 거치면서 4년 동안 국방부 장관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 박근혜 때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후임인 한민구였단 말이야. 실권 없는 사람이었어. 어떤 구조냐고 느껴지냐면은 국정원장을 하던 이병기를 청와대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시키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아예 비서실장을 시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거기 그 사이에는 이제 국정원 뇌물도 막 특활비로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방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민구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는 상황에서 김관진만이 국방부의 수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데리고 앉혀놓고. 오면서 국방부 장관은 허수아비를 앉혀놓는 상황인 그렇지. 거예요. 그 구조를 끌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검찰은 지금 잘 수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뭔가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하게 의혹이 있네요. 개연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월 아까 말한 대로 2만 불씩 4개월을 받다가 기무사의 보고서가 아니었으면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드러난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드러난 되죠. 것만 그런 거죠. 그걸 딱 받아서 드러나서 들켜서 안 했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받은 게 드러난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웬만하면 문재인 정부의 강요들을 욕할 생각은 없어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과정 거치면서 전 잘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말에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군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이해하지만 사실 군대도 지금 현재 건드리지 못하는 일종의 성역 같은 권력인데 지금 국회 같은 데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좀 이제 좀 임계점이 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전에 그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들 계속 씹어대고 하면서 그 정무적 감각도 없고 흐름도 없고 어떤 내가 국방 계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조차도 의심이 갈 정도의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보니까 5.18 특별법은 이혼 소지가 있다라고 말 잘못했다가 또 황당한 설화에 썰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원래 약간 좀 그런 좌충우돌 과다. 뭐 덜컥수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천안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안함에 대해서 이 송영무 장관은 천안함은 북한의 행위가 아닌 것 같다고까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나중에 천안함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물어보면 천안함 사건은 북이 일으킨 게 맞다라고까지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건 재조사를 본인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봐요. 국방부도 분명히 개혁 TF라는 게 있거든요. 의혹 사건들이 있을 때는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니까 욕을 양쪽에서 먹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한 게 맞다라고 확정을 지어버리고는 김영철이 주범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런 스탠스란 말이에요. 양쪽 다 욕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이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맞지 않는 인물인 것 같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것은 저는 보수 성향이라고 좀 보고요. 근데 지금 송 장관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회는요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국회는요 국회 적어도 법사위원회거든요. 여기에 통과되면 법사위원회 안이 통과되면요 본회의에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5.18 특별법안과 통과시키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걸 심의하는 자리죠. 심사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리고 임시국회 마지막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때 출석을 해서 김진태 말장난에 속아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한다면, 좋게 봐준다고 한다면 말장난에 속았는데 또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권 PD가 얘기했던 5.18 문제도 그렇고 천안함 문제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아까 권 PD가 지적했는데 군인은요 적어도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는 군인과 관련된 문제는요 팩트 중심으로 예스와 노우를 대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천안함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천안함에 직접 북한 소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해도 남아야 할 속기록이 다 남거든요. 법사위원회 속기록은. 그런데 그 속기록이 나와 있는 곳에서 말실수를 또 했거든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속기록은.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깊은 고뇌가 없었다. 적어도 관행대로 지금 하고 있다. 좀 곤란하다, 국민 입장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김진태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극우가 분명히 말을 했으면 적당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꼬리를 내리다 보니까 또는 눈치를 보다 보니까 또는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다 보니까 말꼬리가 계속 흐려지게 되고 결국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됐단 말이죠. 북한이 했다고 특정을 하려면 북한이 했다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게 그거죠. 증거 대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과 민심이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 70% 이상은 천안함 사건은 뭔가 좀 이상해. 국방부의 발표가 이상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숙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북한이 한 게 맞다 이렇게 특정을 할 수 있으려면 근거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정부 질문에서의 발언하는 게 훨씬 더 화제가 되더만요. 그렇죠. 미국에서 김 부위원장을 제재하면서 천안함을 적시한 것이 있냐 이렇게 성영길 의원이 물어요. 이낙연 부총리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나 이번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무장에 관련해 미국 방문이 금지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천안함 때문에 미국 방문이 금지된 게 아니고 핵무장 등에 대해서 미국 방문이 금지된 거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에 천안함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천안함으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팩트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휴전선까지 가서 김 부위원장 방남 반대 시위를 했는데 2014년 군사회담 당시 황병서 전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방남했을 때 지금의 야당 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천안함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해요. 팩트로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감정을 섞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현주가 또 물어요. 김영철 방남을 미국과 확인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있었다. 미국과 협의를 했다. 미국이 반대했으면 우리가 그대로 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국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일부의 바른미래당 같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할 말 없는 거거든요. 할 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국방장관은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논쟁이 안 되고요. 촛불 민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또는 일본과 미국 국민들의 의미가 아니죠. 극우 세력들의 의도, 그다음에 전쟁 광들을 제외하고는 다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평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귀빈들이 다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왔으면 적어도 국방장관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천안함 연료는 확인이 안 된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방남은 불쾌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국방장관이.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깊은 신뢰가 지금 없는 장관이 앉아 있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거든요. 천안함 부분도 묻잖아요. 그러면 몇 년도 2010년도 국방부의 사고에 관련한 백서에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정도까지만 그렇죠. 얘기해주면 그렇게 되죠. 얘기하면 되죠. 빌려 이야기해주면 되는 건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어서 그래요.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은 뭔가 이상하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북한이 한 증거가 없고 폭발이 없었는데 무슨 폭침이 있었냐 말이죠. 폭발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폭발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폭침 주범이 어떻게 김영철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명박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번에는 조선업체입니다. 이명박이 뇌물 받은 거. 이팔성이가 이명박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노비는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팔성이 전달한 돈 22억 원 중에 8억이 중견 조선업체에 돈이 끼어 있었다는 거야. 남의 돈까지 받아가지고 얹어서 전달을 했어. 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명박 어쩌냐? 이 뇌물로만 따지면 이명박이 지금 일단 무기징역이거든요. 제가 박근혜 사랑에서 옮겨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MB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8억이 이제 중견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동 조선해양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예 못을 박자고요. 왜 그러냐면 그 22억 중에 8억이 성동 조선해양에서 나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면 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이게 지금 청탁이 이상득 이명박이 형 이상득이 전 의원 측에서 선박 수주나 경영난 해소를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서 이제 준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8억을 되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아, 진짜 웃기다 이거 너무. 아니 돌려줘야 돼 이 바닥에 원래 안 돌려주면 큰일 나죠. 아니 그러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면 해결을 안 해줬는데 돌려줘야 당연히 못 해줬는데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밝혀진 건데요. 일파만파 지금 엄청난 문제로 지금 이것만으로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조선업계 치고는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예, 2003년에 설립이 됐는데 MB 정권 때 급성장을 해서 세계 9위까지 합니다. 그런 회사 많지. 언디는 안 그래. 그러다가 이제 조선 불황을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고 2016년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현재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 대표가 정홍준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2년에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대상으로 해서 횡령으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2005년부터 3년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회사 자금 47억 원을 빼돌립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8억만 보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07년에 이 돈이 이상득한테 스며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2008년에 대선이 있었죠. 그럼 이 자금이 사전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빙산의 이 건으로만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요. 더더욱이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건 문제는 이로 인해서 순수한 뇌물죄만 이명박이 지금 100억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검찰이 완벽하게 자기들이 자신하고 있는 뇌물만 지금 100억이 넘어가요. 합의. 그럼 이 중형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태여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 자금들이 8억이니 20억이니 자금들이 선거 비용으로 스며 들어갔다면 부정선거까지 개입이 되거든요. 굉장히 일파만파 커질 사건이어서 세간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명박은 또 뇌물 받아가지고 선거 치르고 그 선거 치르고 나서 또 뇌물 받아가지고 치부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나오는 그 중소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 말고 사실은 대보그룹에서 받은 것이 훨씬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대보그룹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하지 못한 얘기 중에 여기 회장 최동규라는 사람이 지금 복역 중인데 왜냐하면 회사 돈 210억을 횡령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작년인가 들어갔죠. 네. 네. 근데 저는 이 210억 중에서도 대보가 지금 준 게 뭐 몇십억 단위라고 이야기하지만 210억 횡령했으면은 저는 이명박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돈이 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선거 자금. 네. 이게 지금 연계 관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그리고 박근혜 정권 말에 이 사람이 상고를 하는데 상고심 변론을 김황식 전 총리가 합니다.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재밌죠. 웃긴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대보에서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서원밸리라는 컨트리 클럽인데 예, 맞아요. 여기는 전두환 쪽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골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대보그룹의 총괄 사장은 현기춘이라는 사람인데 김기춘 아니고? 네, 53년생. 이 사람이 고대 경영학과 졸업해서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를 거쳐서 반도건설까지 나온. 그러니까 냄새 난다. 네, MB랑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금 이거를 그 이명박은 어떤 방식이냐면 협력사라고 자기가 차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지. 물건값을 겁나게 세게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비자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세금 도피처 이런 데로 보내서 계속 부를 쌓고 그게 다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정치권의 일부는 뇌물로 상납하고 그렇죠. 그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이명박은 정말로 본인 자체 성향이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지. 이명박 입장에서는 삥을 뜯은 거지만 그렇지. 여러 다수의 기업들은 자기 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10억 단위, 20억 단위 이렇게 횡령한 돈 중에 일부를 상납하는 방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시작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돈 아까 횡령한 돈이 굉장히 말씀을 잘했는데 이게 조세 햇빛처로 가서 검은머리 애국인 신비킴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국내에. 그래서 다시 또 이득을 또 국내로 가져가. 예를 들면 저는 GM이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먹튀 자본들의 일부 저는 자본이 검은머리 애국인 자금이라고 저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아니, 그건 뭐 형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 그러니까 일적으로 처먹는 거야. 세금 안 내서 처먹어, 횡령해서 처먹어, 여기서 또 구조조정해서 또 처먹어. 그래서 저는 이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진짜 애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KT나 SK나 삼성이나 이 주주들이 과연 진짜 애국인이 얼마 있는지 한번 전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주도 그렇지만 네. 중요한 거는요. 대출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명의로 대출을 받는 케이스가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GM 같은 경우도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글로벌 GM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거든요. 그리고 시중금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해요.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 GM 코리아 같은 경우에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본사의 이자는 계속 잘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투자가 아니라 대출을 형태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기업들과 모든 이런 기업들도 아마도 주주의 구성은 뭐 그거는 그거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건데 대출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자를 지급하는 케이스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업권자가 되는 어떤 정부의 힘에 작용해가지고 독점하게 되거나 사업권자가 되면 받아들이는 그 이익 이런 건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권이 정경유착에 아주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런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시기였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모든 사건들이 통틀어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명박은 사실상은요 그 예상하기로는 3월 5일쯤이면 구속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사건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국정원 뇌물이 아니라 이제는 사기업들로부터 뇌물 받아 챙긴 그렇죠.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에서는 부르자 했는데 또 다른 범죄가 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명박의 소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오늘이 3월 1일 목요일인데 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하면 3월 5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명박은 어떤 식으로든지 불려갈지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근데 방송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명박을 구속해야 될까요? 말까요? 국민들한테 물었습니다. 10명 중에서 7명. 이명박 구속합시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67.5, 반대한다는 의견이 26.8인데 이거랑 묶어서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박근혜 구형 30년이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더라. 떨어지진 않았는데 근데 어느 지역에서 그랬냐? 그러니까 TK예요. 지금도 대구 경북에서는 구속해 40.0. 구속하지 말지?
44.3. 오차 범위 내지만 구속을 반대하는 여론이 대구 경북에서만 유일하게 더 높아요. 난 이 지점이 되게 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박근혜 구형량을 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서 막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대구 경북에서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아직도 TK 대구 경북에서 44% 정도의 사람은 구제불능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다른 쪽으로 보면 희망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 44%가 남았다 아직도. 연령대별 좀 알려주세요. 30대에서는 79% 대 20%, 20대에서는 78% 대 18%, 40대에서는 75% 대 18%. 60대에서도 구속해라 하는 사람들이 45.5%로 더 높습니다. 60대 이상에서도. 근데 지체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까지 많은 범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키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저는 그거는 이제 단일화되어 있는 미디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르신들 중심으로 입에서 입으로 카톡이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이것이 이제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계속 확산되면서 마치 이들의 구속이 TK 지역의 경제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라는 교묘하게 말아서 애들이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유언비어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가는 주체적 미디어에 접근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낮는데요. 보세요. 30대, 20대, 40대는 거의 74%를 웃돌잖아요. 그죠? 그런데 급격하게 60대가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주체적 미디어 접근권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카톡이 주로 소통 창구이니 어르신들이 유언비어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애국하는 일은 촛불도 좋지만 어머님 아버님 카톡 점검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지. 박근혜식으로 합시다. 카톡을 없애. 없애. 그럼 내일 없앱니다. 권 PD가 없애라 했는데 없애야지 씨발. 이게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의 그 심리 기저를 좀 봐야 되는 게 아까 그 가짜 뉴스도 굉장히 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이탈자들의 심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사랑했던 박근혜의 죄가 온 세상이 다 밝혀졌어요. 구형까지 받았어. 이게 뭐 이거는 파면당한 건 기본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나마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던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이명박만 남아있는데 이 이명박까지 구속 수사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다가오니까 심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심정적인 기저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 꼴을 보면 그동안 내가 지지해왔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허탈감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적인 기제가 발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을 TK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60대 이상 이렇게 얘기합시다. 왜 그러냐면 40대 이하는요 거의 7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60대 이상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하자고 TK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방송에서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저게 틀린 건지 알면서도 오기로 더 틀린 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렇죠. 내가 한 말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처럼 명정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예. 자기가 투표한 행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투표 행위였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관성 때문이죠. 어떤 심리가 하나가 더 깔려 있냐면 그러는 니들은 깨끗해? 세상의 모든 건 다 더러워. 그렇지.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크게 죄진 거 아니야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고 아직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만한 분들이 아니신 거죠. 세월이 밀어내는 수밖에 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변하고 있죠. 네. 통계를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러니까 이혼비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리바이벌 하지만 선거 때 갔더니 대구에 친구를 놀러 갔더니 대구의 섬유 공장이 다 강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런 개 같은 유언비어는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유언비어들이 지금 선거판 이전에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 대구 지역에. 그래서 그러면 그 왜 누가 퍼뜨리냐 뻔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퍼뜨린 거거든요. 그 유언비어를 찾아서 신고해 주라는 겁니다. 신고해야만 이 나라를 반듯하게 다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예, 내 인생의 맛집 야수 차례인데요. 저 정말 복받고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네버엔딩 스토리 하면서 점점 행복 지수가 올라가시는 것 같아. 점점 올라가더라고.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딱히 특별할 게 없고 그냥 다 고만고만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래 생각이 드는 거야. 제일 다이나믹하게 살았어요 지금. 들어보면. 이게 음식에 관련해서도 저 정말 할 이야기 많거든요. 진짜. 이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저희 아버지가 그 선원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씩 들어오시면 항상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정말 희귀한 걸 많이 먹었어요. 뭐 사슴고기, 뭐 말고기, 고래고기, 상어, 뭐 꿩, 비둘기부터 뭐 참새, 뭐 닭, 뭐 이게 혹시 좀 죄송한데 아버님이 좀 정력이 약하셨나요? 왜 이렇게 그런 것만 찾아드시죠?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항상 강조하셨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했던 게 뭐예요? 정력이에요? 많이 먹어봐야 된다고. 많이 먹어봐야 된다. 여러 가지를 먹어봐야지 이렇게 사람 입이라는 게 굉장히 간사해서 딱 한 군데 꽂히기 시작하면. 다양한 걸 먹을 줄 모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생선 같은 것도 아버지가 그 참치를 잡으셨지만 이 참치를 잡다 보면은 진짜 희귀한 여러 가지 생선들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먹어본 거면 꼭 보내주셨어요. 냉동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내주신 생선이 집에 도착하는 날은 동네 잔치를 했었거든요. 다 같이 나눠. 그렇게나 많이. 그래서 동네에서 다 와가지고 이렇게 썰어 먹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상어고기. 그러니까 상어 크기가 제 키보다 훨씬 컸었어요. 길이가. 지금 키 얘기하시는 거? 아니 옛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키.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지금 키랑 비슷했어요.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제 키보다 훨씬 큰 상어를 이게 트럭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잘라서 보내신 게 아니고 예, 상어가 통으로 와요? 그렇게 그 상어를 받아가지고 그 동네 정육점 하시는 아저씨부터 와가지고 톱질해서 다 해체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덩이씩 가져가고 남은 거는 동네 삼촌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먹고. 거의 뭐 생선이 아니고 거의 뭐 돼지나 소 잡은 것처럼. 예, 그렇게 거의 했었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 지느러미는 어떻게 되세요? 상어 지느러미. 그때는 몰랐죠. 요리 아니에요. 그거. 그때는 버렸어. 이거 뭐 못 먹는 거 누가 껴놨어? 누가 안 여기 상어 알이네. 야, 알 못 먹어 버려 저기 뭐야 버려. 진짜 그랬을 수도 고기만 있어요. 남겨 고기만.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 다들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고급 요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시골을 가도 이게 잔치집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소 한 마리 잡고 돼지 한 마리 잡고 홍어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잖아요. 전라도에서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 삼겹살, 무슨 뭐 목살, 뭐 이렇게 갈비살 이렇게 막 다 나눠서 먹잖아요. 근데 그 소를 한 마리를 통째로 잡으면 예전에는 도축 관련 법이 이렇게 마련되기 전이니까 그 동네 어귀에서 이제 도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는 피대로 모으고 기름은 기름대로 모으고 살은 살대로 모으고 이렇게 가죽은 가죽대로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뼈대로 모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제일 맛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나오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무슨 살이라고? 그게 그 뭐 갈비 안쪽에서 나오는 살이라고 들었는데 긁어 모으는 살이래요. 조금씩. 예, 예. 그 긁어 모으는 살인데 그게 이제 큰 어른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살인데 그거는 도축장에서도 도축하시는 분이 직접 긁어서 먹는 거지 어디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건 수고비로 그냥 제일 좋은 건 드세요. 뭐 이런 개념이구나.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갈 때마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서 이제 이게 뭐 육회다고 이렇게 막 뭐 주는 거 있죠. 속으로 욕을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뷔페집에서 나오는 육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냉동 육회를 육회 사시미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사실 이렇게 시골에서 그 육회를 볼 때마다 시골에서 먹는 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저희 땅끝 마을에 가면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육사시미를 해주시거든요. 한 50년 단골집에서 직접 고기를 떼다가 썰어주세요. 50년. 네. 거기서 작은 아버지 집에서 먹는 그 육사시미를 먹어보면 이래서 소고기를 생으로 먹는구나 라는 게 확 느껴져요. 그리고 회 같은 거 경우도 그러니까 저는 회 중에서 제일 맛있는 회라고 치는 걸 삼치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삼치. 예. 그 뼈 많은 거? 아니요. 기다란 그러니까 고등어처럼 생긴 긴 거. 뼈가 많잖아요. 그 약간 뼈가 거기, 굵죠. 그 인천에 뼈가 가면은 거기 보통 이제
삼치구이. 예. 요거 많이 나와요. 예. 좀 싸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나왔던 건데. 삼치가 원래 치자가 들어가는 동물들이 성격이 더러워서 이게 무태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죽는다잖아요. 멸치도 그렇고. 갈치. 예, 갈치, 꽁치도 그래요. 성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면은 바로 스트레스로 죽는다고 해요. 그나마 참치가 좀 잘 참으니까 오래 사는 건가요? 아니요, 참치는 바로 가요? 그 국물에서 나오자마자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급속 냉동 배 자체가 공장이기 때문에 참치 캔은 배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아, 그래요? 아, 그거 몰랐구나. 배에서 다 그냥 끝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배가 공장이에요. 그래서 참치가 올라오면 배가 내릴 때는 참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캔을 내려줘요. 들어오면서. 아닌 것 같은데 막 웃는 아, 거 진짜라니까? 진짜요? 예. 나는 왜냐면 참치는 좀 좋은 부위 같은 경우는 참치 횟집으로 그러니까 보내고. 그렇게 큰 참치는 일본으로 바로 수출하죠. 따로 냉동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큰 애들은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회로 먹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고 또 치어가 아닌 중간급들은 배 자체가 공장이라니까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예. 그렇게. 하여튼 뭐 저는 삼치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선회를 먹을 때 신선한 회를 되게 따지잖아요. 신선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근데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사실 숙성을 한 게 맛있거든요. 시간을 조금 두고. 그러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게 훨씬 맛있고. 돼지고기도 하루 정도는 묵힌 게 맛있어요. 그리고 생선도 고기 종류에 따라서 반나절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킨 게 정말 훨씬 맛있어요. 그냥 먹는 것보다. 나는 불안하던데 그거. 왜냐면은 어머니가 뭐 사오고서는 깜빡하셔가지고 아 맞다 저 냉장고에 삼겹살 있었지 꺼내봐봐. 그러면 이제 냄새가 애매해요. 뭐 거줘요. 괜찮다고 익히면 괜찮다고. 거의 숙성 많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숙성을 한 건 아니에요. 네. 아 그리고 이거 아니고 이게 그 고기를 숙성하는 것도 돼지고기, 소고기 이게 종류 따라서 숙성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된 맛있는 걸 한번 먹어봐야지 나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 입맛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저는 그냥 사람과 김용민 사이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캐릭터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는 그냥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음식 맛 가지고 뭐 불평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맛있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거든요. 그 반드시 기억하는 맛집 중에 하나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창신동이라는 그 봉제공장 지대에서 일할 때 백반집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그 간판 없는 그냥 가정식 백반. 예, 그 안전뱅이 그 상 한 4개, 5개 정도밖에 없는 작은 백반집이었는데 거기 이모가 정말 살벌하게 맛있었어요, 진짜. 특히 딱 2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식사를 할 때 그 맛을 결정하는 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밥하고 김치. 밥하고 김치 2가지가 맛있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밥이 맛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밥이 맛있다라는 느낌을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느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밥은 식당 밥에서는 예, 맛있는 밥은 진짜 딱 이렇게 딱 티가 나거든요. 생김새가 달라요. 맛있는 밥은.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이렇게 밥솥에서 꺼내주는 전기 밥솥에서 꺼내주는 이게 그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담겨 있는 그런 거 말고 이게 압력솥에 막 갓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좋은 쌀로 아무리 좋은 쌀이어도 제대로 씻어서 제대로 물을 받아서 제대로 해야지 밥이 맛있지. 쌀이 좋다고 다 무조건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은 진짜 그 김치까지 완전 진짜 완벽했어. 그래서 항상 뭐 매일 메뉴가 없는 집 있죠. 그때 자기가 그냥 주는 거 가서 앉으면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간판 나와있어. 그런 게 좋아. 메뉴를 물어보지 않는 집이 좋아. 그런 집이 이제 오랫동안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모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이모가 이제 우리가 메뉴를 부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욱국이라고 아욱을 넣고 된장 질겨서 끓인 이제 그 된장국인데 너 아욱 아욱국 맛있죠?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국이어도 이게 그냥 딱 이렇게 입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머리가 띵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집 아욱국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욱철이 될 때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되면 항상 이모한테 쫄랐어요. 아욱국 해달라고. 그래서 겨우 뭐 이렇게 재료도 갖다 주면서 아니요.
어차피 우리는 점심 저녁을 계속 거기서 먹으니까 내일은 꼭 해주세요. 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 근데 오고 나서 다른 손님들 다 떨어진 거야. 맨날 저기 볶음밥 끓이더라. 딴 데로 옮기자야. 뭐야 저지. 그렇게 시작된 게 이모한테 이렇게 닭도리탕 해주세요. 감자탕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먹으러 올게요.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해줬거든요. 그 집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쓰러지셨을 것 같은데. 동안 편했는데 젖어서 오고 나서 지금 막 삼겹살 공부해야 되고 무슨 뭐 요리 학원 다니시고 힘드시다고. 아니에요. 가드셨다는 것 같은데.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그림만 보여줘도 대충 알아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해도 정말 이렇게 맛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문을 닫은 거야. 식당 문을. 그래서 알고 보니까 몸에 지병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주말에 쉬는데 갑자기 이제 몸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병이 좀 많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단체로 병문안에 갔거든요. 병문안이 아니었어요. 빨리 식당 문 열어라. 먹을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사람이 가스레인지랑 다 각 재료 갖고 왔거든요. 만들어주세요. 이게 맛있는 거에 한번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사실 주변 어딜 가도 이모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결혼하실 때 약간 좀 아내분이 좀 음식 솜씨가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니에요. 저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모가 해줬던 그 맛이 아니야! 하면서 맨날 숟가락 치고 던지고 막 이런 밥상 없고. 그 이모집 이전에 최후에 진짜 제 인생 진짜 궁극의 맛집은 사실 우리 엄마죠, 우리 엄마.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뭔가 큰 먹을거리가 생기면 온 동네 잔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없었어요. 엄마 손맛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특히 우리 집은 정말 사람이 들끓는 집 있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이렇게 식사 한번 이렇게 누구 대접하려면 김치만 9가지, 10가지 나오는. 와. 그래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반찬 떨어지면 일단 무조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뭐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큰 누나가 장애인이어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에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정말 가득가득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족하게 지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꺼내 먹어도 맛있으니까. 특히나 저는 이제 어머니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지포 무침. 지포 있잖아요. 지포 구워가지고 거기에 단짠한 양념 나 그거도 좋아하는데. 그거를 하나 더 추가. 제 기억에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도시락을 쌌거든요. 내 기억에.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맞아, 그랬던 것 같다. 나도 3학년. 도시락 반찬이 그거 하나였어요. 아니 뭐 김치만 9가지 있다고 그러시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도시락 반찬이 맨날 지퍼만 그거 하나였다고요? 도시락 반찬이 그거 하나였는데 저는 이제 한 중학교 지날 때쯤부터는 이게 지겹잖아요. 근데 이게 맛있으니까 반의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내 반찬만 기다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제가 그 반찬을 애들이랑 바꿔 먹었어요. 뭐 소세지, 뭐 계란, 뭐 이런 라면 국물 이런 거 있죠. 이거랑 그러니까 지포 한 덩이랑 이렇게 소세지 한 덩이랑 이렇게 바꿔 먹고 해서 항상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니 그 반찬이 이름을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나 엄마한테 그걸 너무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름을 모르겠고 뭘로 만드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3년 동안 도시락 싸는 동안 정말 한이 됐었어. 우리 엄마는 왜 그걸 모를까? 막 이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나. 오징어포 이런 거는 많이 먹는데 그 지포 이렇게 싸우는 친구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지포로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거의 10년 넘게 매 끼니마다 정말 진짜 제대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쥐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안 드세요. 거기에 떡볶이.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마차님이 떡볶이 비하하셨잖아요. 정말 떡볶이집의 맛이 다 거기서 정말 겁니다. 개인적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한번 해줘 그럼. 이게 떡볶이의 비밀은 딱 한 가지예요. 물엿이거든요. 물엿? 예, 물엿이 들어가면은 시중에서 파는 포장마차 떡볶이고, 물엿이 안 들어가면은 집에서 만드는 맛없는 달기만한 떡볶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비법을 가르쳐 준 게 우리 엄마예요. 엄마가 제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온 동네 떡볶이를 다 먹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랑 이 집이랑 집집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이래서 맛있고 저 집은 저래서 맛있고 저 집은 오뎅을 하나 더 주니까 좋고 하면서 온 동네 떡볶이를 다 먹고 다니면서 이제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떡볶이 어떻게 만드는지. 엄마가 이제 대충 한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파는 그 맛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물엿 한번 쫙 짜놓고 다시 한번 훅 뒤집어서 다시 먹어봐 하길래 딱 먹으니까 그 맛인 거야. 그때부터 집에서 떡볶이 연구가 시작됐죠. 주말마다. 물엿 하나만 넣어서 뿌리는데. 네. 그래서 다른 옆 동네, 뭐 우리 동네 떡볶이집도 마찬가지고 떡볶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방 내부를 면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아, 저런 고추장을 쓰고 물엿은 저런 걸 쓰는구나. 나중에 이제 지나가다가도 새로 이제 판을 갈 때가 있어요. 판을 갈 때. 그러면 이 양념을 이렇게 쭉 붓잖아요. 그러면 세팅할 때. 어떤 집은 미리 만들어 놓은 고추 양념을 숙성시켜 가지고 확 붓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야채를 따로 이렇게 넣어서 버무려 가지고 익히는 집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아줌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고춧가루는 어떤 거 쓰는지, 매운 거 얼마나 넣는지. 어린이의 관찰력이 무섭다. 애니까 또 다 알려줄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넣을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뭐 경쟁사 이런 생각 안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애가 집에 가서 다 받아 적고 생각나는 대로 막. 그렇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떡볶이가 점점 맛있어지잖아요. 제 떡볶이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동네 아줌마들이 야수야 떡볶이 좀 해라 하면서 재료를 갖고 우리 누나 친구들도 여기 막 재료 사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떡볶이에 공을 들였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렸을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게 어떤 맛을 내는지도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관찰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관찰력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김치맛 같은 것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다 전라도 스타일, 기본적으로 전라도 스타일인데 친구 집에 가서 먹어보면 맛있는데 달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 토박이인 부부네 집인데 딱 김치를 입에 넣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거는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데 다른데도 맛있는 집이 있고 달라서 맛 없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아이가 싸우는 도시락 반찬을 보면 딱 알겠어. 걔가 왜 그렇게 다른 애들 반찬을 뺏어 먹고 다니는지.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맛집 하면 진짜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이게 동네 사람의 머리 숫자가 진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저 창신동에서 갔던 그 맛집도 못 가고 이제 어머니가 해주는 맛집도 못 가는 거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는 이제 제 입맛의 어떤 기준점을 잡아준 진짜 최고의 맛집인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요. 나중에 우리 그 새날 정모할 때 그 앞에서 좀 떡볶이 좀 파세요. 궁금한 떡볶이요. 떡볶이 물엿 넣고 한번 팔아보면 야수 떡볶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좀 구경 좀 해보면 지금은 저 청정원으로 맛있는 양념을 팝니다. 아니 들으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 하나랑 맛이 없으면은 분명히 나도 많이 먹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김치 얘기 같은 경우에는 김치도 어디 집이 맛있고 이런 거는 저는 제가 최근에 알았다고 방금 들으면서 느낀 게 저희 신랑이 이제 한국에서 김치를 그래도 좀 좋아하는 잘 먹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도 전라도에서 김치를 배웠으니까 거기에 이제 굴, 젓갈 막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김치에서 어느 날 굴을 발견한 거예요. 얘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잘못 들어간 줄 알고. 아니 근데 그게 나도 지금도 깜짝 놀라요. 굴이랑 그런 거. 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요. 들어가. 저는 안 넣고 하는 걸 좋아하고. 저희 외가는 볼락이라는 생선을 그것도 들어가요. 한 마리를 그냥 막 집어넣어요. 그럼 난 조기를 넣는 집도 있고. 아니 식당들에서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식당들은 생선이나 굴 이런 거 잘 안 넣어요. 제가 서울 비싸니까 안 들어가지. 예, 비싸서 그래요. 그런 건가요? 볼락이 비싸. 약간 대중적인 맛이 아니래서 나는 안 씁니다. 지방마다 뭐 이렇게 가자미를 넣는 지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넣어요. 소고기 넣는 그래서 놀란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 김치에 굴이 들어간다는 걸 난 그때까지 몰랐어. 근데 굴만 건져서 주셨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차님께서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제 사과 농사를 몇 년 짓다 보니까 사과의 그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옆집에 같은 비료를 쓰는 집인데도 이 집하고 저희 거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 맛으로? 예, 맛으로요. 향기로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아버지 덕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먹이면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이 고기는 예를 들어서 말고기 같은 경우는 흔하게 먹어보기 힘들잖아요. 뭐 사슴 고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게 된 건지, 도축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건지, 그리고 맛이 아버지 생각에는 나는 이게 이 사슴 고기는 소고기하고 이렇게 다른 것 같아.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처음 먹어보니까. 예전에 소고기 먹을 때 소고기는 이렇게 구워서 먹었었잖아. 그러면은 사슴고기는 똑같이 구워 먹는데 다른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저 스스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 그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 생각을 자꾸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 나름의 어떤 판단 기준, 취향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미묘한 차이를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뭐가 그래서 다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안심을 좋아하거든요. 돼지고기는 목살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딱 기준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근데 그걸 안 먹는다고 해서 싫거나 뭐 안 먹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다 잘 먹어요. 근데 우연찮게 안심이 걸리면은 혼자서 좋아하는 거지. 제일 맛있는 고기는 근데 남이 사준 고기입니다. 아우, 고기고 뭐고 다 네. 필요 없습니다. 공짜로 먹는 고기만큼 맛있는 고기가 없어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야수님까지 해서 내 인생의 맛집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내 인생의 맛집 또 기억이 나는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줬던 우리 새날 프로그램 여러분들 그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순위권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구독을 안 하시고 그냥 옛날 대학교 생각하면서 도강하듯이 이렇게 도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구독해줘야 우리 새날이 힘이 된다는 기억해 주시면서 그리고 저희 채널 2 새날 채널 2에 가면 4개로 쪼개서 듣는 거 말고 통합본 풀버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풀버전 아까 우리 아오이 소라 얘기도 나왔는데 풀버전으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새날 2 채널에서도 만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맛집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마차님. 안녕하세요. 한때 유명 점쟁이에게 너는 전생에 덕혜옹주였다. 라는 말이 선수 치고 있어요. 잔머리. 마차입니다. 근데 생긴 것 보면 무슨 파였을까? 마차님은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먼 모르던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이명박을 찍었다 한 이유로 평생을 반성하며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3.1절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강한 톤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정말 지금까지 10년 동안 박근혜, 이명박 이런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정말 정확하게 연설하는 거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속이 다 우려나죠. 그것도 어디에서 했죠? 굉장히 뜻깊은 장소에서. 서대문 영무소에서 그렇죠. 했죠. 거기에 최초였죠. 거기에 가면 유관수 누나가 옥살이 했던 옥이 있거든요. 시설되어 있는데 모형으로. 유관수 누나를 일본 아이들이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유리 쪽 조각을 잘게 썰어서 먹였어요.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이 위장을 뚫고 창자를 뚫고 나오면서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그 잔인한 새끼들이 서대문 형무소인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정말 얼마만인지 속이 시원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까만 옷, 김구 선생 그렇죠. 그런 분들 입었던 옷,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하얀 옷, 그리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데 그 사이에 크라잉넛의 독립군가가 막 나오는 굉장히 울컥한 장면들이었고요. 그리고 독립군 후손들이 뒤에 쫙 또 같이 했죠.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친일파들이 또 집회했고. 정말 더러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기념사의 핵심은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3.1 운동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흔히 말해서 건국절 이런 논란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정사는 1919년 3.1 운동, 3.1 독립운동 이후에 바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중국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적통을 받아서 온 거고, 그 친일의 역사를 가리기 위해서 저쪽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1948년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 논란 속에 대통령이 확실하게 우리의 정통성은 3.1운동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결국엔 잘못된 역사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이번 촛불혁명도 3.1절부터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올해가 99도를 맞는 3.1 독립운동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은 100도를 맞는 건국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 100돌이 대한민국 건국일이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대일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그 집권 세력들이 10년 동안 잘못 저질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리고 일본에게 명확하게 당신들은 전범국가야. 전범국가이면서 그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됐다라고 얘기하지 마. 피해 국가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잘못을 속죄해야 돼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요. 독도도 넘보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내년이 2019년이 대한민국과 북조선 한반도 평화로 가는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딱 못 박은 거예요. 1년 안에 어찌됐든 평화 체제로 가겠다. 가는 것을 원년으로 삼겠다. 출발점으로 삼겠다라는 거고, 이것은 이미 1년이라는 안에 1년간과 그 이후에 대해서도 플랜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북 플랜, 대미 플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열강들과의 그 외교적인 플랜들이 이미 확고하게 서 있다. 그래서 2019년 대한민국 건국이 100주년이 되는 그날로부터는 이제는 한반도는 평화가 정착되는 시기로 삼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야당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저보다 귀가 좋은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기먹었어요. 아, 그 실질적 문맹인가요? 네. 그 말뜻을 몇 대 맞아야 정신이 바짝 드는. 네.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당들은 이래요. 자유당은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 바미당은 북한 눈치 보기 저자세다. 이것은 정말 이 사람들 모자란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고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마스터 플랜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동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를 끝났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관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5년 정부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다만 합의 파기나 재검토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 고유 영토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영토적 야심을 질타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사는 과거사 핵심 현안들을 풀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이틀 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했습니다. However, forceful taking away of Kong Fu women by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uld not be confirmed in any of the documents in this study.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자 곧바로 예민하게 반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その内容というのは日韓合意に反するものであり、全く受け入れ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 독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독도 문제를
대국적 관점에서 냉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모른 채 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비를 걸겠다는 이중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조막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합창합니다. 이어 대형 태극기를 선봉으로 긴 행렬이 뒤따릅니다. 참가자들은 99년 전 온 나라를 독립의 외침으로 뒤덮은 3.1운동의 참뜻을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고심각에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타종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하며 33번의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광복 73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강제징용 희생자 33위의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나눔의 집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생존 할머니들은 고령인 탓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노예 피해자 유족을 포함해 수백 명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집을 보내는 것보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과거고 앞으로 저희가 지고 나가야 될 미래인데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의미 깊게 새기고자 같은 태극기를 들었지만 보수단체들은 다른 구호를 외쳤습니다. 광화문 광장 남쪽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은 태극기에 성조기까지 흔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넘어뜨린 뒤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로 참가자 2명과 경찰 1명이 다쳤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아니었을까요? 신비님. 아, 그래요? 유관순 누나 뒤에 모시고 막 다녔는데. 아니, 반대로 태어난다고 하면 저도 아마 친일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 엎어갚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 자, 신비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현장에서 왔습니다. 지금 광화문. 이 시대의 진정한 독립군. 저는요? 엊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신비님 하면 짝돌이 떠오른다고. 그럼 폭력의 시대는 가야 돼요. 아닙니다. 지금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가고 폭력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강화문 가보십시오. 네. 자, 다음에 명정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네. 명정님은 독립군이었을까요? 친일파였을까요? 저도 전생이 좀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생긴 것 보면 친중파 같아. 아, 그건 맞아요. 제 조상님이 그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성을 가진 같은 민족끼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통수권자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죠. 네. 그런데 혹자들이 제가 길거리에서 있어 보니까 이게 혹시 민족주의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님 발언은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 평화로 가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그 친일파를 척결하자 또는 친일을 청산하자 이것이 마치 민족주의에 기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려보면 그 3.1운동이 있었던 웰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무저항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세계 평화의 기류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3.1운동의 유관순 누나를 비롯한 저항운동이 마치 해방운동에 국한되게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좀 더 이전으로 가보면 인류가 있잖아요. 몇 번이나 전쟁을 했을 것 같아요. 기록 이후에. 15,000번 정도 있다 해요. 근데 이곳에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인류인이. 모르겠네요. 35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끊임없이 전쟁을 진행했고 그 현대 사회에서 전쟁이 종식된 게 한반도 전쟁이었고 대규모 국제전이. 그렇다고 치면 이 운동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일본 아베 이 무지 막지한 녀석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게 일본을 못 살게 하거나 일본을 괴롭히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죠. 폭력의 사실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반응이 급격하게 나왔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일본 사람들도 한반도 내의 평화 기류에 일본도 같이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저렇게 극우적으로만 나가면 일본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류에서 왕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측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3.1 축사는 굉장히 수준 높은 발언이다. 오늘 발언한 핵심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만들어낸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있고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일파의 족속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은 우리의 저항도 없이 독립이 됐다고 착각하는데 해외에서 독립군을 만들고 일본과 싸우려고 하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었다 그러면요. 한국은 독립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연합군도 말이에요. 독립에 강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고 그렇게 훈련했던 그게 실제로 그렇게 싸워보지 못하고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끝났던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분관계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요.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일침을 가했죠. 지금 뭐 미투 운동 같은 것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박근혜 이명박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먼저 진정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박근혜와 야베야의 개인적인 합의지 국민적인 합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인류에서 범죄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선택권이 없어요. 단지 반성과 책임만이 남는 거죠. 그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거든요. 근데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아베 정부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 아베 정부가 일본 국민들이 결기에서 한국처럼 일본의 극우로 막 나가는 아베 정부를 무너뜨려야 돼요. 저는 무너뜨리지 않으면 일본인들도 스스로가 동양인으로서 또는 인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존감이 붕괴될 거라고 보고 우리 방송을 듣는 일본인이 있다면 결기해서 무너뜨리고 진보 민주정부를 세운다면 일본도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자, 다음이요. 진짜 중요한 예민한 문제 한번 더 말씀하셨어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이네 뭐네 해서 지들은 우리 땅에 와보지도 못하고 지들 나라에서 다케시마 무슨 기념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못을 박았잖아요.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일본 뭐 순시선인가 뭔가가 오니까 해양조사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밀어버려도 된다. 까멘 나라 땅에 무단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것과 결을 아주 같이 하는. 근데 이거를 이명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음모론 중에는 이명박이 독도를 빨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뭐 김종필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분쟁이 되면 독도를 폭파시켜버려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MB 같은 경우 일본 가서 독도 문제 제기할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다려달라. 이런 개새끼 같은 경우가 없는 거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오랜만에 듣습니다. 직원족이. 그런 전문 용어를. 문제는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까였어요. 또. 그렇죠. 그 말을 한 게 사실이었어요. 태생이 쪽발이라 어쩔 수 없어. 자, 3.1운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10년 만에 대통령이 또 나온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본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 본인들한테 즉각 반응 나오는데 깜짝 놀란 스피드가 이미 일본한테도 보도자료가 나간 듯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읽는 순간에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 네. 바로 끝나자마자 일본에서 반발이 심하다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나라고 엿듣고 있다 바로 보도자료가 난 나갔다고 봐요. 그래서 연설하는 중간에 이미 작성을 하고 있어. 반박문을. 그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었고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굉장히 여야 논쟁 속에 분란이 일으켜서 또 분열되고 통합되지 못한 모습을 그동안에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힘으로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일본은 불안하고 떨리겠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가 이 사람이 이제 관방장관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국정홍보처 장관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2015년에 한 합의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도 모으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거를 박근혜가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한 이유라고 하면 일본도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지금 친일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의 자격으로 아베와 합의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관방장관도 그런 얘기잖아요. 정상 간의 합의니까 인정해야 된다. 이거를 깨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박근혜가 파면당했어요. 잘못해서. 그리고 지금 이 한일 합의라는 것도 지금 계속 조사 중이에요. 기존에 파면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것도 포함이 될 거고 이거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렇다면 일본이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 나중에 이 증거가 나왔을 때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선한 마음으로 돌아오길 바라요. 예. 정상 간 합의를 하고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는데 어느 해외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있어가지고 필요했던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이라든지 피해자 국가들에서는 다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니 개소리인 거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보도가 나와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2009년 미국 워싱턴 연수 시절에 록히드 마틴 등의 방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군 기무사령부 문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 충격을 주고 있죠 지금.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재미규표 권아무개 씨가 등장하죠. 또 권 씨인가요? 네. 왜요? 또 누가 권 씨가 있는데? 요즘 권 씨 많이 나왔잖아. 누구? 곰 PD. 곰 PD. 그 사람은요 곰 씨예요, 곰 씨. 참. 기무사 보고 문건에 로비 정황이 담겨 있고요. 국방장관에 취임한 뒤에는 그 사람을 두세 차례 만났고요. 이 사람의 해명은 뭐냐면 2009년 연수 때 8만 달러 받았고 나중에 변제해서 갚았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갚았다는 돈은 8만 불을 다 갚은 게 아니라 일종의 초기 자금으로 받았던 4,500에 대해서 부인 통장으로 갚았다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8만 불을 다 갚은 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기무사가 이 첩보를 입수해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니까 허겁지겁 갚은 거죠. 이건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김관진이 보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 33대 대통령 합동참모부장 의장을 맡고 2009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유학을 간 곳이 브루킹 연구소, 민주당의 외곽 자문 정책 자문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미국 민주당. 네, 미국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갔는데 저는 여기에서 갔다 와서 바로 국방장관을 역임하거든요. 그죠? 43대 국방장관을 역임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기획된 유학 길이 아니었느냐, 연수길이 아니었느냐 분명히 전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게 이제 제 의문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된 곳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록히드 마틴사의 기획적인 연수를 통해서 한국의 무기를 팔기 위한 사전에 정지 작업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돌려줬다는 근거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이 이후에 그리고 돌아와서 국방부가 사들인 무기들이 보면 이제 사드 문제가 바로 2014년부터 터집니다. 사드 문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전투기와 정보기 구입이 화두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임기가 끝날 무렵 2016년에 미그 F-35기, F-15 등 이것이 이제 승인을 요청하는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 논쟁이 됐던 것이고, 우리가 그때 논의됐던 게 우리 방송에서 나갔는데 이게 뜨면 그냥 평양으로 가버리는데 이게 이렇게 빠른 게 필요한 거냐 등의 이제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의혹들이 다 김관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2016년에는 록히드 마틴사 회장이 최순실을 만나요. 맞아요. 여기에 중재 역할을 김관진이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이 다음 방송으로 나갈 게 바로 노승일 그렇죠.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의 인터뷰가 있는데 노승일 이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정유라의 증언입니다. 아빠 정윤회와 형동생 하는 사람은 김관진이 유일했다고 해요. 김관진 아저씨가. 네, 김관진 아저씨가. 정유라도 김관진을 여러 번 본 상황인 거죠. 김관진은 말이에요.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박근혜로. 근데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자가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못 돼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을 연임하는 굉장히 희한한 케이스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하고 그렇죠. 김관진인데 무려 국방부 장관을 2010년에서 14년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5년이고요. 만으로 4년 정도 국방부 장관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에 관련한 모든 권력을 사실상 국가안보실장 끝난 게 17년이니까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에 그런 권력을 누리는 자입니다. 근데 그게 정윤의 부인인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방송으로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최순실과 로키드 마틴 만남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드 배치에 있어서 한민구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박근혜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뜬금없이 들고 나오면서 우리 사드 배치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드도 그렇고 F-35도 그렇고 로키드 마틴과 연관이 있잖아요. 지금 기무사가 김관진을 조사해서 로키드 마틴 쪽으로 또 돈을 받았다 드러난 거에 대해서만 해명 비슷한 걸 하고 있다고 보면 그 사이에 로비스트로서 김관진은 사실상 로비스트였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사드 배치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권PD 계속 주장 우리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권PD 얘기에 덤을 해보면 그래서 연수부터 사실은 굉장히 세팅된 거 아니냐. 근데 연수 시절에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해서 공로상을 받아요. 2008년에. 네, 2008년에. 그러니까 상이 아니고요. 훈장입니다. 훈장이죠. 맞습니다. 훈장까지 받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 훈장을 받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로키드 마틴사의 중심으로 한 군비를 대거 수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논쟁들이 계속 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김관진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미군의 군산 업체의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냐, 인사된 게 아니냐, 계속 누군가의 컨트롤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김관진이 최순실 실세를 끌어들여서 군 내부의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좀 의혹들이 있고요.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가 아직까지는 국방 비리에 대해서는 좀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빙산의 일각 정말 무시무시할 거다. 저는 되게 화가 난 게요. 이런 개 같은 인사들 때문에요. 갑자기 날던 헬기가 추락해서 우리 조종사들이 죽고 전투기가 떨어져서 정말 몇 억씩 들여서 훈련시킨 파이러트들이 죽고 포신이 날아가지 않아서 찢어지고 막 이런 게 다 이런 개 같은 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렇게 악화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김관진은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 미국에서 교포 권모 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매달 $20,000씩 김관진한테 줬다 이건데 이 권 씨가 로키드 마틴 로비 회사 중 하나인 리빙스턴 그룹과 용역 계약서를 써서 한국에서 오는 방문자에 한해서 미국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소개해 줄 목적으로 $20,000를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계약서를 쓰거든요. 근데 이 권모 씨에 대해서 제가 실명을 알았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해야죠. 이 사람이 권호성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철강회사 설립자의 장남으로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간 재미사업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로도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합철강 현재 중후산업의 창업주인 권철현의 아들이고 AK 캐피탈의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1962년에 일본 차관을 들여와서 부산에 연합철강을 설립을 해서 한국에서 냉연 강판을 처음으로 생산을 한 철강업계의 선구자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